서유는 복잡하고 긴장된 분위기가 감도는 회의실 유리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섰다. 12명의 이사회 멤버들은 그녀, 즉 위기관리 전문가를 향해 불안하고 의심 가득한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 옷에는 주름 하나 없었으며 회의실 밖에 소란스러운 혼돈과는 완전히 대조되었다. 그녀의 현재 고객인 명신그룹은 현재 수조 원대의 뇌물 스캔들로 휘청거리고 있는 위기 상황이었다. 서유는 얇은 문서철을 윤이 나는 참나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 건조한 소리는 모든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지만 압도적인 권위와 완벽한 자신감을 담고 있어 화가 잔뜩 나 있던 이 회장마저 침묵하게 만들었다. 이 회장님, 상황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덮을 수 없습니다. 지금 명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사실을 통제된 방식으로 공개하고 잘못된 개인들과의 관계를 철저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녀는 한 명 한 명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타협 없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이사, 정말 확신합니까? 그건 자살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한이사가 소리쳤고 그의 손은 커피잔을 쥐고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서유는 입술을 살짝 올리며 거의 보이지 않지만 권위적인 미소를 지었다. 자살은 값싼 거짓말로 대중의 입을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바꿔야 합니다. 내부를 정리하는 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생존 전략입니다. 이 회장은 그녀를 골똘히 바라보았다. 10분간의 격렬한 내적 갈등 끝에 그의 얼굴은 조금 풀렸다. 그는 서윤만이 이 폭풍우 속에서 명신그룹이라는 배를 조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 좋습니다. 한이사, 모든 위기 처리 권한을 당신에게 위임하겠습니다.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십시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만족감이 스쳤다. 그녀는 인사를 한 후 회의실을 나섰고 뒤에는 무시무시한 평온함만이 남았다. 서윤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해질녘의 주황색 햇빛이 강화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문득 딸 생각을 했다. 오늘 한별은 외할머니가 데리러 가기로 되어 있었다. 6살이지만 한별은 또래보다 훨씬 영리하고 사정을 잘 이해하는 아이였다. 한별은 그녀의 유일한 힘의 원천이자 지난 6년 동안 그녀가 전문적이고 차가운 외피 아래 깊숙이 묻어둔 비밀이었다. 가장 가까운 동료들조차 그녀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문이 미끄러지듯 열리고 그녀의 가장 신뢰하는 비서인 지훈이 전례 없이 긴장된 얼굴로 들어섰다. 지훈은 그녀가 사업을 시작한 초기부터 함께 해온 사람이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는 법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한 이사님 테이블로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강태묵 KH그룹 회장의 법무팀 중 하나인 대산법률사무소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윤의 가슴에는 둔탁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무표정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서류를 내려놓고 나가라고 손짓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두꺼운 봉투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았다. 봉투는 비밀리에 처리된 소환장처럼 붉은 인장으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다. 그는 깊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의 이사를 바라보았다. 한 이사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특급 법원 소환장처럼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서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나가도 좋다고 표시했다. 지훈은 조용히 문을 닫았고 서유는 그 치명적인 봉투와 단둘이 남겨졌다. 15분 후 그녀가 봉투를 뜯을 때
노란빛과 주황빛이 그녀의 아름답지만 확고한 얼굴 위로 드리워졌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느리고 의도적이었으며 서두르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와 마주해야 할 순간이 왔음을 알고 있었다. 안에는 서울 가정법원에 붉은 도장이 찍힌 두꺼운 법률 서류철이 있었다. 그녀는 첫 장을 넘겼다. 친권 및 양육권 분쟁 소송 청구의 소, 원고는 KH그룹 회장 강태무, 피고는 한서윤, 분쟁 대상은 한별이었다. 서류를 쥐고 있는 서윤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그녀가 사무실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진정시키고 마구 뛰는 심장을 이성적인 통제 아래 두도록 강제했다. 그녀는 이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가장 무서운 상대가 그녀를 찾아오기 전에 몇 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기를 바랐다. 결국 6년의 평화는 그에게 충분했던 것이다. 6년 전 그녀는 KH그룹의 젊고 오만한 상속자인 태무와의 극적인 관계를 스스로 끝내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그의 제국의 야망을 위한 장신구 혹은 그림자 속의 연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뒤이은 임신은 예상치 못한 사고였지만 그녀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별을 비밀리에 낳았고 모든 연락을 끊고 직업을 바꾸고 완전히 독립적인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강태무, 이 남자는 항상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두기를 원했다. 그는 그녀의 떠남을 개인적인 모욕, 그의 완벽한 삶에 용납할 수 없는 오점으로 여겼다. 그는 언제든지 쉽게 그녀를 찾을 수 있었지만 공개적이고 잔인하며 위험이 따르는 이 소송 방식을 택했다. 목적은 아이가 아니라 그녀를 자신의 통제권 안으로 강제로 되돌려 놓으려는 것이었다. 그녀는 첨부된 증거 부분을 넘겼다. 태무는 한별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 아이가 학교에 가는 사진, 출생증명서, 사본, 심지어 정기 건강검진 기록까지 모든 것이 권력 있는 총재의 업무 방식대로 깔끔하고 차갑고 철저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는 그가 오랫동안 그녀를 미행하며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왔음을 증명했다. 완벽한 계산이군. 서윤은 경멸감이 깃든 눈빛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서류를 덮어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에 단정하게 넣었다. 그녀는 이 소송이 자신이 어렵게 쌓아 올린 위기관리 전문가 경력을 파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KH그룹 회장과의 개인적인 법적 분쟁에 휩싸인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하는 고객이 누가 있겠는가. 그녀는 언론의 표적이 될 것이고 한별은 그 진흙탕 싸움에 끌려들게 될 터였다. 그러나 이 도전에 직면하자 서윤에 내재된 강한 투쟁심이 즉시 깨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6년 전에 두려움과 눈물 속에 떠났던 나약한 젊은 여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한서윤 이사였다. 협상계의 노련한 전문가이며 거대 기업들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폭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강태무에게도 그녀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가 불빛이 켜지기 시작하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반짝이는 불빛들은 마치 그녀를 감시하는 무수한 눈동자 같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지만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한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정 법률 분야의 최고 여성 변호사였다. 전화로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명령조처럼 침착하고 단호했다. 서희야, 나야, 너에게 소송 하나를 맡기고 싶어. 아주 큰 건이야. 원고는 KH그룹의 강태무. 내 딸의 양육권 분쟁이야. 나는 단순한 방어가 아닌 포괄적인 전략 계획이 필요해. 우리는 소송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완전히 굴복시켜야 해. 서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차가운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빛은 젊은 날의 순진함을 잃고 영리함과 날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 싸움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대결이 될 것임을 알았다. 옛사랑과 신성한 모성의 사이의 전투였다. 그는 아이를 통해 그녀를 되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아이를 이용해 그를 영원히 끊어낼 작정이었다. 그날 밤 서유는 늦게 집에 돌아왔다. 그녀의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는 수면등 불빛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딸의 방으로 들어갔다. 한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낡은 곰인형을 껴안고 있는 작은 얼굴은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아이를 보는 순간 서유는 모든 피로와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그녀가 싸워야 할 이유이자 그녀가 강해져야 할 이유였다. 그녀는 딸의 이마에 가볍게 입 맞추며 마음속 깊이 약속했다. 미안하다, 내 딸아. 너를 이 싸움에 끌어들여서. 하지만 엄마는 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킬 거야. 엄마는 그가 엄마에게 전쟁을 걸어온 것을 후회하게 만들 거야. 아이를 향한 부드러움과 태무에 대한 잔인함이 그녀의 영혼 속에서 무서운 대비를 이루었다. 그녀는 단순한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사였다. 다음 날 아침 명신그룹 위기관리 긴급회의를 준비하고 있을 때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지만 그녀는 누가 전화했는지 알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림 없이 전문적이었다. 한서윤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차분하며 권위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6년 동안 그녀의 꿈을 괴롭혀온 그 목소리였다. 서윤, 소송장을 받았을 줄 안다. 나를 보러 와. 생각할 시간은 12시간을 주겠다. 오지 않으면 우린 법원에서 해결할 것이고 거기서 넌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다. 강태무는 인사말이나 옛 추억을 언급하는 것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것은 복종에 익숙한 한 남자로부터의 명령이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위협이었다. 서유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놀라운 침착함은 수화기 너머의 태무를 약간 놀라게 만들었다. 강태무 씨,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옛 연인이 아닙니다. 저는 한서윤 이사입니다. 당신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당신의 선전포고를 받아들이기 위해서요. 당신은 저와 저의 독립성을 과소평가하는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저녁 그곳에서 봅시다. 그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 자신감은 온전히 도발적이었다. 강태무가 서윤에게 약속 장소로 지정한 곳은 KH그룹 소유의 고급 펜트하우스였다. 이곳은 6년 전 그들의 관계가 절정에 달했을 때 두 사람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비밀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곳이었다. 서윤은 그 장소를 다시 밟는 것이 일종의 심리적 압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하이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그녀의 흔들림 없는 결의를 대변하는 듯했다. 저녁 8시 정각, 서유는 펜트하우스의 단단한 호두나무 문 앞에 섰다. 그녀는 벨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어깨를 펴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이곳에 한서윤 이사로 온 것이지 옛 연인으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전략을 마음속으로 되새겼다. 그녀가 문을 두드리는 순간 안쪽에서 육중한 문이 조용히 열렸고 그 안에는 어둠 속에 잠긴 넓은 공간과 함께 강태무가 서 있었다. 태무는 여전히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의 키는
여전히 우뚝 솟아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회색 수트를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낡은 위스키 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6년이라는 세월이 남긴 냉정함과 함께 권력이라는 이름의 오만함이 덧씌워져 있었다. 늦지 않았군. 역시 한서윤이야. 항상 정확했지. 태무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으며 사적인 감정을 배제한 듯 사무적이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미묘하게 섞인 비꼬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서윤은 문 옆에 서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강 회장님, 저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밤 당신의 최후 통첩을 들으러 왔습니다. 감상적인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태무는 그녀의 말을 듣고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차가웠고 마치 얼음 조각이 깨지는 소리 같았다. 감상적인 이야기? 네가 감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넌 항상 우리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다고 생각했지. 6년 동안 숨어 지내는 동안 그 감정들이 널 조금은 부드럽게 만들었을 거라고 기대했어. 그는 문에서 비켜서며 들어오라고 몸짓했다. 들어와. 밖에 서 있는 모습은 여전히 도망치는 사람처럼 보여. 서유는 굴욕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태무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자극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섰고 문은 뒤에서 조용히 닫혔다.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은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지만 실내 조명은 최소화되어 그들의 대화 공간을 더욱 어둡고 친밀하게 만들었다. 서유는 멀리 떨어진 소파에 앉았다. 태무는 바텐더 테이블에 기대어 서서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두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 자세는 권력자의 여유로우면서도 지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 너도 알다시피 난 아이의 존재를 알아냈고 아이는 나와 함께 있어야 해. 법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내가 아이에게 훨씬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넌 고작 프리랜서 이사일 뿐이지. 서유는 침착하게 반박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목소리는 법정에서의 변호사처럼 명료했다.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은 당신의 재력에 국한됩니다. 하지만 저의 환경은 사랑과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고작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저는 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어려운 기업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제 수입과 사회적 평판은 아이를 키우기에 충분하고 결코 당신의 권력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태무는 그녀의 단호함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비웃음을 되찾았다. 독립적인 여성이라는 연기는 그만둬. 넌 여전히 날 사랑하고 네가 떠난 진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잖아. 네가 날 사랑하고 날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난 이 소송을 건 거야. 아이는 수단일 뿐이야. 네가 돌아오면 소송은 즉시 철회될 거야. 그는 마침내 핵심을 드러냈다. 서윤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다.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다. 당신은 6년 전과 똑같군요. 모든 것을 소유물로 여기는 오만함. 저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힘으로 모든 것을 강제하려는 태도.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강 회장님, 제가 당신을 떠난 이유는 당신의 강압적인 사랑 방식에 질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딸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태무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소파에 드리워졌고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거래가 아니라고? 그럼 넌 법정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겠지. 네 커리어가 무너지고 네 딸이 언론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말이야. 내가 너희 모녀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패라는 것을 알면서도 넌 내 오기와
자존심을 지키려 들겠지. 그의 눈은 그녀의 내면을 꿰뚫으려는 듯 날카로웠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태무와 눈높이를 맞추었고 그녀의 작은 체구는 그의 거대한 존재감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당신은 저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고 제 변호팀은 당신의 모든 법률적 허점을 찾아내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당신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당신의 가족 경영 시스템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법정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당신은 아이를 이용하려 했지만 저는 이 싸움을 당신의 무덤으로 만들 겁니다. 그녀의 위협은 단순한 허풍이 아니었다. 태무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결의를 들었다. 그는 그녀가 기업 위기관리에서 보여준 잔혹하리만큼 효율적인 전략가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그의 사업적 약점을 공개적으로 폭로한다면 양육권 소송은 순식간에 KH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대형 스캔들로 변질될 수 있었다. 그의 얼굴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이봐, 서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야.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야. 네가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한다면 이 모든 것을 공개적인 싸움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이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거야.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것은 다시 우리 가족으로 돌아와 아이에게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자는 제안이야. 태무는 자신의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이성적인 호소로 돌아섰다. 서윤은 쓴웃음을 지었다. 가족? 당신은 저에게 결혼을 제안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저를 당신의 소유물로 원했을 뿐입니다. 한별은 이미 완전한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는 저와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통제력일 뿐, 당신은 한별이에게 필요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한별이의 삶에 침입한 폭군일 뿐입니다. 그녀의 말이 태무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 그의 눈빛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고 서윤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좋아, 네가 전쟁을 원한다면 전쟁을 주겠다. 법정에서 보자, 한서윤. 넌 네가 나를 상대로 얼마나 오만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될 거야.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법률, 재정, 그리고 여론을 동원할 수 있어. 넌 내 적수가 되지 못해. 정말입니까? 서윤은 질문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웠다.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은 항상 당신의 오만함이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고 모든 인간적인 감정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돈으로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영역의 규칙을 당신보다 훨씬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최후 통첩은 기각되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문으로 향했다. 저는 내일부터 법적 대응을 시작할 것입니다. 변호팀을 준비하고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저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걸었지만 그 결과는 당신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다. 태무는 홀로 거실에 서서 그녀가 사라진 문을 응시했다. 그는 위스키 잔을 든 손에 힘을 주었고 그의 근육은 분노로 단단해졌다. 그는 한서윤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두려움에 굴복하고 아이를 위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눈빛은 6년 전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명령에 복종할 생각이 전혀 없는 독립적이고 강력한 전사의 눈빛이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있는 휴대폰을 거칠게 집어들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법무팀장에게 연락해. 대산 법률사무소의 팀을 2배로 늘려. 한서윤의 모든 과거 행적, 재정 상태, 그리고
사생활에 대한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내 그녀가 법정에서 감히 나를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들어. 그리고 그녀의 현재 고객인 명신그룹의 상황에 대해 내가 직접 보고받아야겠다. 태무는 숨을 헐떡였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결의로 굳어졌다. 이 싸움은 양육권이나 사랑을 되찾는 것을 넘어선 것이 되었다. 이것은 이제 그의 자존심과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는 한서윤에게 그녀가 잘못된 사람과 싸우고 있음을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의 예측 불가능한 힘과 아름다움에 대한 미묘한 흥분감도 함께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긴장감이었다. 그는 이 전쟁을 시작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말이다. 서유는 펜트하우스를 떠난 직후 감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변호사 서희에게 전화를 걸어 태무와의 만남 내용을 간결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했다. 태무는 아이를 이용해 저를 협박하려 했습니다. 그는 이 소송이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수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저를 개인적으로 무너뜨려 법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어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공격 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서희는 수화기 너머에서 깊이 생각하는 소리를 냈다. 내 전략이 맞다면 태무는 곧 너의 현재 커리어를 공격할 거야. 명신그룹의 위기관리건이 그의 첫 번째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 그는 네가 고객 신뢰를 잃고 경제적으로 흔들리기를 바랄 거야. 서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었다. 서유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미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를 공격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유는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녀는 여전히 명신그룹의 위기관리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그녀의 비서인 지훈이 어제 밤새도록 수집한 자료들이 쌓여 있었다. 그 자료들은 강태무 개인의 재산 현황이나 KH그룹 내부의 복잡한 지배구조에 대한 초기 분석 자료들이었다. 서유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자료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태무의 힘은 단순히 KH그룹의 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부와 금융계를 아우르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연결망, 즉 그의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비자금과 로비의 그물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서유는 과거 태무의 곁에 있을 때 그 네트워크의 그림자를 어렴풋이 보았었다. 당시에는 무서워서 눈을 감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지훈아. 서윤이 내선 전화를 걸었다. KH그룹 법무팀에 최근 5년 동안의 퇴직 변호사 명단을 모두 확보해줘. 특히 태무 회장과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로 분류해. 그리고 그의 아버지 강 회장 때부터 처리해온 법률건들 중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었던 프로젝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은 완전히 사라지고 냉철한 전략가의 지시만이 남아 있었다. 서유는 태무가 곧 그녀의 고객을 흔들기 시작할 것을 알았다. 그녀가 명신그룹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녀의 명성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고 법정에서 그녀의 경제적 능력이 의심받게 될 것이다. 그녀는 시간을 끌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태무가 자신을 공격하기 전에 태무의 가장 큰 약점을 찾아내야 했다. 그것만이 그의 오만을 무너뜨리고 양육권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며칠 후 서윤의 예상대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명신그룹의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기 시작했고 익명의 투서들이 금융감독원과 주요 언론사에 뿌려지기 시작했다. 그 투서들의 내용은
명신그룹의 스캔들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위기관리 전문가인 한서윤의 능력과 청렴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정교하게 계산된 공격이었다. 태무가 그녀의 직업적 생명을 끊으려 시도하고 있는 것이었다. 강 회장 측이 명신그룹의 정보를 이용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서희가 전화를 걸어 보고했다. 그들은 네가 명신과의 관계를 통해 불법적인 정보를 얻었다는 프레임을 씌우려 해. 법정에서 네가 부도덕한 인물로 보이게 하려는 거지. 서유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들이 명신 내부 정보까지 얻으려면 KH 법무팀이나 그의 사적인 정보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룹 내부의 깊숙이 밝힌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유는 재빨리 생각했다. 태무는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태무는 이 정도로 교활하고 복잡한 언론 공작을 직접 지휘할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 배후에는 태무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아닌 태무의 권력 약화를 원하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림자 속에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지훈에게 명신그룹과 KH그룹 간의 최근 1년 동안의 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명신그룹의 부패 스캔들과 연관된 임원들과 KH그룹과의 접촉 기록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수많은 보고서를 검토한 끝에 한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 명신그룹의 부패에 깊이 연루된 전무이사가 태무가 아닌 KH그룹의 부회장 강진혁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가졌다는 기록이었다. 강진혁은 태무의 숙부이자 오랜 기간 태무의 경영권을 위협해온 인물이었다. 강태무가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 서유는 중얼거렸다. 그는 나를 공격하려 하지만 이 정교한 언론 공작은 그의 숙부인 강진혁 부회장의 스타일과 더 유사해. 강진혁은 태무의 양육권 소송을 내부 권력 다툼의 기회로 이용하려 하는 거야. 나를 무너뜨림으로써 태무에게 스캔들을 덮어 씌우려는 거지. 이 새로운 발견은 서윤에게 새로운 전략적 기회를 제공했다. 서윤은 즉시 서희에게 태무와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열도록 지시했다. 비록 그들은 법정에서 맞서 싸우는 적이지만 이 시점에서 그들은 공통의 적을 가지고 있었다. 서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서윤의 논리적인 설득에 동의했다. 강 회장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 소송을 이용해 명신그룹을 공격하는 배후 세력이 존재하며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양육권이 아닌 KH그룹의 경영권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무시하고 저에게만 집중한다면 그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고요. 며칠 뒤 태무로부터 서윤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펜트하우스가 아닌 태무의 전용 집무실이었다. 태무는 서윤이 제시한 정보에 대해 깊이 고심한 듯 보였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오만했지만 이전처럼 무조건적인 분노는 아니었다. 그는 서윤의 전략적 통찰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불편한 사실에 직면한 것이다. 태무는 서윤이 들어오자마자 그녀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말했다. 네가 보낸 메시지를 받았다. 네가 내 숙부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 근거가 있다면 제시해. 하지만 만약 네가 나를 속이려는 술수라면 넌 소송이 끝나기 전에 이 바닥에서 사라질 줄 알아.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지만 서윤은 개의치 않았다. 서윤은 냉정하게 태무에게 강진혁과 명신그룹 전무이사 간의 비공식 접촉 기록 사본을 제시했다. 이 기록은 당신의 숙부가 당신의 소송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는 저를 무너뜨림으로써 당신의 부적절한 사생활을 대중에게 노출하고 당신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당신이 저에게만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태무는 자료를 읽고 침묵에 빠졌다. 그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변수와
가족 내부의 배신이었다. 서윤이 말한 내용이 너무나 정확했기에 그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서윤에게서 강진혁에게로 옮겨갔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오만함이 초래한 결과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얕잡아 보았고 그녀의 행동을 예측 가능한 예년인의 반응으로만 치부했던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한서윤? 태무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나와 손을 잡고 숙부를 무너뜨린다면 소송을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넌 너무나 순진해.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당신과의 거래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제 딸을 보호할 뿐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이 소송을 객관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 소송은 더 이상 당신과 저의 개인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족과 기업을 위협하는 내부 권력 다툼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제 딸을 구실로 삼는 한 강진혁은 계속해서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논리적으로 완벽했다. 태무는 자신의 가장 민감한 약점이 현재 강진혁에게 노출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서윤을 파괴하려 했지만 그녀는 역으로 그에게 가장 위협적인 경고를 던져주었다. 서윤은 이제 태무에게 단순한 적수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하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파트너가 되었다. 그가 그녀를 제거하려 한다면 강진혁은 승리할 것이다. 좋아. 내가 이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하겠다. 태무는 마침내 동의했다. 하지만 네가 나에게 제시한 정보가 거짓이거나 네가 강진혁과 이중 플레이를 한다면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소송은 계속된다. 하지만 잠정적으로 명신그룹에 대한 공격은 중단하도록 지시하겠다. 이 결정은 너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내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서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였다. 좋은 결정입니다, 강 회장님. 당신이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군요. 저도 제 조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곧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제 딸에게 당신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인사를 하고 태무의 집무실을 떠났다. 그녀가 나간 후 태무는 자신의 전용 의자에 등을 기대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서윤. 그녀는 6년 전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위험해졌다. 그녀는 그의 과거를 약점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의 현재의 권력 구조까지도 꿰뚫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되찾고 싶었지만 이제 그는 그녀를 파괴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아이를 찾으려 했지만 대신 그는 통제 불가능한 폭탄을 그의 삶 한가운데에 던져 넣은 것이다. 이 싸움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흥미롭게 전개될 것임을 태무는 직감했다. 법정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서윤과 태무가 공유하게 된 비밀 동맹은 미묘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태무는 서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KH그룹 내부를 조용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진혁 부회장이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 경영권 찬탈을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 사실은 그의 오만을 일깨움과 동시에 서윤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소유하려 했지만 이제 그녀를 동등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서윤 역시 강진혁의 움직임이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설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양육권 소송 자료를 법률팀에 맡기는 한편 지훈과 함께 강진혁의 재정 및 정치적 네트워크를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전문 분야는 위기관리였고 이 싸움은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선 기업 대 기업의 전쟁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강진혁의 공격을 막고 딸 한별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다. 며칠 후 서윤은 한별의 학교에서 열리는 학부모 참관 수업에 참석했다.
그녀는 가능한 한 평범한 엄마처럼 행동하려 했었다. 교실 한쪽 구석에 앉아 한별이 다른 아이들 앞에서 당당하고 영리하게 자신의 발표를 해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태무를 닮아 눈매가 깊고 강인했지만 서윤의 차분한 성품을 물려받아 매우 사려 깊었다. 아이의 행복한 미소는 서윤이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수업이 끝난 후 서윤은 한별을 데리고 학교 정문을 나섰다. 평소처럼 그녀의 개인 비서인 지훈이 차를 몰고 대기하고 있었다. 서윤은 한별에게 오늘 발표가 정말 훌륭했다고 칭찬했고 아이는 기쁨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평범하고 평화로웠던 오후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검은색 대형 세단 2대가 갑자기 모퉁이를 돌더니 엄청난 속도로 그녀들 쪽으로 돌진해 왔다. 운전 중이던 지훈이 상황을 직감하고 급히 경적을 울리며 차량을 막으려 했지만 세단들은 무시하고 서윤과 한별이 서 있는 인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서윤의 본능이 즉각적으로 작동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납치 시도였다. 서윤은 한별을 강하게 자신의 품에 안고 인도 가장자리로 몸을 날렸다. 그녀의 몸이 보호벽에 부딪혔고 팔과 어깨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놓지 않았다. 검은 세단에서 건장한 남자 3명이 순식간에 뛰쳐나왔다. 그들의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고 움직임은 훈련된 사람들처럼 민첩하고 조직적이었다. 애를 데려가. 한 남자가 소리쳤다. 서윤은 한별을 품에 안은 채 벽을 등지고 방어 자세를 취했다. 지우는 차에서 뛰어내려 그들에게 달려들었지만 3명의 남자에게 곧바로 제압당했다. 지우는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한의사님, 도망치세요. 그러나 서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 상황을 회피하는 것보다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서윤은 한별의 귀에 속삭였다. 별아, 엄마 뒤에 꼭 숨어. 절대 눈 뜨지 마. 그녀는 재빨리 자신의 핸드백을 열어가지고 다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냈. 남자들이 그녀에게 다가오는 순간 그녀는 망설임 없이 스프레이를 가장 앞선 남자의 얼굴에 조준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쌌고 잠시의 혼란이 발생했다. 이 짧은 순간을 이용해 서윤은 한별을 옆 건물 주차장 입구에 어두운 구석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는 딸에게 절대로 나오지 말라고 속삭였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다시 남자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뛰어나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아이를 원할 뿐 그녀를 다치게 하는 것은 그들의 계획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미끼로 던졌다. 너희들 강진혁 부회장 쪽 사람들이지? 강태무 회장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너희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 서윤은 가능한 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이 아닌 확신에 차 있었다. 이 납치 시도는 강진혁이 태무의 약점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 분명했다. 아이가 납치되면 태무의 리더십은 무너질 것이었다. 납치범들은 그녀의 외침에 잠시 당황했다. 그들은 서윤이 자신들의 배우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 같았다. 그들이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서윤은 재빨리 주머니에서 태무의 전용 번호가 저장된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는 버튼을 누르고 통화 연결음을 기다렸다. 그녀는 납치범들에게 들리도록 휴대폰을 귀에 대고 소리쳤다. 강태무 회장님, 당신의 숙부가 당신의 딸을 납치하려 합니다. 그들은 지금 한별을 데려가려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공격받고 있어요.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그녀는 태무가 받을 수 있도록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했고 그러고 나서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박살냈다. 납치범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서윤에게 달려들었다. 서윤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녀는 전문가였지만 훈련된 성인 남자 3명을 상대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머리채를 잡혔고 한 남자가 그녀의 팔을 뒤로 꺾으려 했다. 그때 멀리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경찰차와 사설 경호 차량들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졌다. 태무가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서윤의 전화 한 통에 그는 즉각적인 대응을 했다. 태무의 경호원들은 지체 없이 현장으로 출동했고 그와 동시에 태무는 사설 경호팀에게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시했다. 그의 힘과 분노가 즉각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납치범들은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돌아가자 당황했고 아이를 데려갈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철수에 한 남자가 급히 소리쳤다. 그들은 서둘러 차에 올라탔고 검은 세단들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인도를 가로질러 도주했다. 모든 것이 3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일어났다. 서유는 길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온몸이 쑤셨지만 그녀의 눈은 즉시 한별이 숨어 있는 구석을 향했다. 태무의 경호원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그들은 즉시 서윤에게 달려와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다. 서윤은 경호원들을 밀어내고 한별에게로 달려갔다. 별아, 괜찮니? 한별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울지 않았다. 그녀는 서윤의 품에 안겨 안심했고 서윤은 딸을 꽉 끌어안으며 비로소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강인함도 이 순간만큼은 무너졌다. 몇 분 후 강태무가 직접 현장에 도착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 그리고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이 광경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딸과 그녀의 엄마가 길거리에서 폭력의 희생자가 될 뻔했다는 사실에 그는 스스로의 오만함과 무능함에 대한 극심한 자기 혐오를 느꼈다. 태무는 서윤에게 달려갔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한별을 안심시켰다. 별아, 미안하다. 아빠가 늦었어. 괜찮니? 한별은 태무를 알아보았지만 여전히 서윤의 품에 더 가까이 숨었다. 태무는 아이를 잠시 안심시킨 후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흑투성이가 되었고 옷은 찢겨 있었으며 그녀의 팔에는 극힌 상처가 선명했다. 한서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태무의 목소리는 이전의 오만함이나 차가움이 전혀 없이 순수한 걱정과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지만 서윤은 그를 밀어냈다. 그녀의 눈빛은 비난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됐군요, 강 회장님. 당신의 양육권 소송이 결국 제 딸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당신의 가족 권력 다툼이 제 딸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소송을 걸어 통제력을 되찾으려 했지만 당신은 제 딸을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 소송을 건 순간 당신은 이미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서윤의 비난은 뼈아팠고 태무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태무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한별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불행의 근원임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서윤의 경고를 받았지만 강진혁이 이토록 잔인하고 신속하게 행동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한서윤을 되찾으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딸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그는 서윤과 한별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임을 증명하려 했으나 오히려 자신이 가장 큰 위협임을 증명한 꼴이 되었다. 태무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경호팀장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지금 당장 아이와 한 이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송해. 그리고 강진혁 부회장 쪽 사람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해. 그들이 다시 한번 이런 짓을 시도한다면 그 즉시 내 손으로 처리할 것이다. 그는 경호원들을 향해 분노에 찬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이 모든 것은 내 오만함 때문이었다. 서유는 태무를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그가 그녀의 딸이 위험에 처했다는 전화 한 통에 지체 없이 반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태무는 여전히 그녀의 적이지만 그는 또한 한별의 아버지였고 이 순간 그의 행동은 그 사실을 증명했다. 납치 시도는 그들의 관계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만들었다. 이제 그들은 적과의 동침을 준비해야 했다. 한별의 납치 시도는 강태무에게는 충격이었고 한서윤에게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하는 계기였다. 서윤은 태무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즉각적으로 움직였음을 인정했지만 그의 권력 다툼이 초래한 위험 또한 간과할 수 없었다. 그녀는 태무가 제공한 안전가옥으로 한별과 함께 옮겨갔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삼엄한 경비 시스템을 갖춘 곳이었고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이곳은 서윤에게 감옥이나 다름없었지만 딸의 안전을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태무는 그날 밤 늦게 안전가옥을 찾아왔다. 그는 경호원들을 모두 밖에 남겨두고 혼자 들어왔다. 거실에는 서윤과 한별이 있었다. 한별은 무서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윤의 보살핌 덕분에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조용히 소파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태무는 아이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그는 서윤의 경계심을 알고 있었다. 강진혁은 이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태무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서윤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고 그의 표정은 이전에 보여준 오만함 대신 깊은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가 너희 모녀를 공격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의 오만함이 너희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사과합니다. 그의 사과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고 서윤은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서윤은 그림을 그리는 한별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의 사과는 제 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양육권 소송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강진혁은 당신의 경영권과 제 딸의 생명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춰야 합니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양육권 소송을 철회하십시오. 그것만이 강진혁에게 더 이상 우리를 이용할 명분을 주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태무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소송을 철회한다면 그것은 내가 너희를 보호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강진혁은 내가 약해졌다고 판단하고 더욱 거세게 몰아붙일 것입니다. 소송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시적으로 휴전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너의 전략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한서윤. 그는 서윤에게 몸을 기울였다. 내가 6년 전 너를 얕잡아 보았던 것처럼 나는 강진혁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는 달랐습니다. 너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똑똑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진정한 거래를 제안합니다. 우리 딸의 안전과 나의 기업을 위해 잠시 적과의 동침을 합시다. 강진혁을 완전히 무너뜨린 후 우리는 법정에서 다시 정정당당하게 싸울 것입니다. 서윤은 그의 제안을 잠시 고민했다. 그녀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소송 철회는 지금 상황에서 약점을 노출하는 행위였다. 그녀는 태무가 가진 모든 자원, 즉 정보, 경호, 법률 및 재정 네트워크가 강진혁과 맞서 싸우는데 필수적임을 인정했다. 그녀는 감정을 배제하고 순전히 전략적으로 결정했다. 좋습니다. 제가 당신과 협력하겠습니다. 서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과의 협력은
오로지 강진혁을 무너뜨리고 제 딸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국한됩니다. 협력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신은 저에게 당신의 아버지 때부터 이어진 모든 비공식적인 사업, 거래와 법률적 문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당신의 모든 움직임은 제가 승인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딸에게 어떠한 심리적 압박이나 언론 노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동의 없이는 딸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태무는 그녀의 요구가 거의 그를 부하처럼 대우하는 것임을 알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서윤의 비범한 재능과 강직함을 신뢰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약점을 이용하여 기업을 찬탈하려 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는 한별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를 안심시키는 이유였다. 동의합니다. 나는 네가 요청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강진혁을 무너뜨릴 때까지 나의 비공식적인 고문이 될 것입니다. 이 협력의 유일한 목적은 너희 모녀의 안전과 나의 기업을 지키는 것입니다. 협력은 즉시 시작되었다. 서유는 안전가옥을 임시작전본부로 만들었다. 그녀는 지훈과 서희 변호사에게 보안 채널을 통해 연락했고 그들에게 태무와 자신의 협력 사실을 알렸다. 그녀의 지시 아래 태무의 법률 및 정보팀은 강진혁의 금융거래와 정치적 연결고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서유는 놀라운 속도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분석해 나갔다. 그녀의 집중력과 분석 능력은 태무의 최고 팀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태무는 서윤의 옆에서 일하며 6년 전 그가 놓쳤던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차분하고 냉철하며 윤리적으로 강직한 전략가였다. 그녀는 태무의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KH그룹의 은밀한 비자금 조성 경로를 정확히 파악했고 그 비자금이 강진혁에게 어떤 식으로 흘러들어 갔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아냈다. 이 비자금의 흐름은 당신의 숙부에게 이중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윤이 태무에게 밤늦게 보고했다. 그녀는 지도와 그래프가 가득한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 돈을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았지만 동시에 이 사실을 이용하여 당신의 아버지를 협박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 자료를 이용하여 당신이 불법적인 경영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양육권 문제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여론을 조성하여 당신을 사퇴시키려 합니다. 우리가 강진혁에게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 비자금의 고리를 끊고 이 돈이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서유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강진혁이 이 돈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계획이라면 우리는 그 돈이 강진혁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유용되었음을 증명함으로써 그의 도덕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강진혁을 공격할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태무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내 분석이 정확해. 하지만 그가 그 돈을 어디에 유용했는지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울 거야. 그는 은밀하게 행동하는 데 익숙해. 태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서유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당신과 저의 소송에 개입하기 위해 명신그룹의 내부 정보를 이용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위험한 도박을 한 이유는 단지 경영권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는 아마도 이 비자금을 이용하여 그의 개인적인 큰 약점을 덮으려 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가 숨긴 재정적 꼬리표를 찾아야 합니다. 돈은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그녀의 조언에 따라 태무는 자신의 내부 감사팀을 동원하여 강진혁의 모든 비밀 계좌와 부동산 거래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태무는 서윤과의 과거 관계, 특히 그녀가 6년 전 왜 자신을 떠나야 했는지에 대한 진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가 서윤에게 거액의 돈을 제안하며 아들의 미래를 위해 그녀를 떠나라고 협박했던 서류들이 내부 감사팀을 통해 흘러나왔다. 그 서류들을 본 순간 태무는 무너졌다. 그는 항상 서윤이 두려움이나 단순한 자존심 때문에 떠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가장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제안을 받았고 돈을 거부하고 독립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녀의 떠남은 약함이 아니라 타협할 수 없는 강인한 도덕적 나침반을 가진 여자의 가장 용감한 행동이었다. 태무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깊고 그녀를 얼마나 오랫동안 오해했는지 깨달았다. 태무는 서윤이 있는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여전히 태블릿 앞에서 분석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뒤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서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오만함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고 태무의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변화를 감지했다. 무슨 일입니까, 강 회장님? 강진혁의 약점을 찾았습니까? 그녀는 오직 업무에만 집중했다. 아니, 우리의 과거에 대한 것을 찾았어. 태무는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서윤은 서류를 보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즉시 깨달았다. 6년 전 태무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서명하도록 요구했던 계약서였다. 그녀가 그를 떠나는 대가로 거액을 제공받는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이 서류를 거부했고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가 저에게 당신의 미래를 위해 떠나라고 요구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당신 곁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당신의 소유물이 되라고 요구했고 당신의 가족은 저에게 굴욕을 주었습니다. 저는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딸을 홀로 키우는 것이 더 명예로웠습니다. 태무는 고통에 찬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나는 몰랐어. 네가 왜 떠났는지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어. 나는 네 자존심이 상해서 도망쳤다고 생각했어. 나는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도 못했어. 너는 나를 위한 희생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명예를 지킨 것이었군. 나는 내가 너에게 가한 고통과 오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 순간 그들의 싸움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강진혁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들의 개인적인 갈등과 6년 묵은 오해는 마침내 해소되었다. 태무의 사과는 서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앙금을 씻어냈고 그들의 협력은 이제 단순한 전략적 동맹을 넘어 딸을 함께 지키고 서로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갖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으로 하나의 팀이 되었다. 강태무의 진심 어린 사과는 서윤의 마음속 오랜 응어리를 풀어주었지만 그녀는 감정에 휘둘릴 여유가 없었다. 강진혁 부회장은 태무의 내부 조사가 자신에게 향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역공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윤은 태무와 함께 강진혁의 금융활동을 분석한 결과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강진혁이 태무의 아버지에게 받은 비자금을 정치권 인사들의 선거 자금으로 유용하고 그 대가로 KH그룹에 유리한 불법적인 계약을 추진했다는 증거였다. 강진혁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이 증거를 사용할 겁니다. 그는 당신을 고발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약점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공격할 겁니다. 서윤이 태무에게 말했다. 그녀는 태무의 집무실 대신 안전가옥의 회의실에서 상황을 지휘했다. 우리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이 양육권 소송을 통해 사적인 복수를 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그가 제시할 모든 증거를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두 사람은 전략을 세웠다. 법정 공방은 이제 양육권 문제가 아닌 KH그룹 내부의 부정부패와 강진혁의 불법적인 행동을 폭로하는 무대로 변해야 했다. 서윤은
변호사 서희를 통해 가정법원에 소송의 성격을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그녀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닌 기업 법무 전문가와 언론 대응팀을 동원하여 법정의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시켰다. 결전의 날 법정은 예상대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진혁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서윤의 사생활과 경제적 불안정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그들은 서윤이 아이를 비밀리에 키워 태무에게 의도적으로 혼란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그녀가 아이를 양육할 도덕적 자격이 없음을 강조했다. 태무는 옆자리에서 이를 듣고 분노했지만 서윤은 침착했다. 서윤은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질문을 통해 강진혁에게로 화살을 돌렸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의 주장은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양육권이 아닌 한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야 가장 안전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아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밝히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압도했다. 서희 변호사가 일어섰다. 우리는 원고 측의 가족 관계인 강진혁 부회장이 원고의 사적인 문제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 했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강 회장님, 당신은 한별이의 납치 미수 사건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서희는 태무를 향해 질문했지만 시선은 강진혁 부회장의 변호인단을 향했다. 태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증언대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본인은 한별이의 아버지로서 강진혁 부회장이 본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한별이의 안전을 위협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납치 미수를 포함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본인의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려 한별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강진혁 부회장의 모든 불법 행위를 법정에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발언은 법정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양육권 소송이 갑자기 거대 기업의 내부 고발 및 부패 폭로전으로 변질된 것이다. 강진혁의 변호인단은 즉시 반발하며 태무의 증언이 소송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서윤은 이미 준비한 반격 카드를 꺼냈다. 서윤은 재판장에게 직접 호소했다. 재판장님, 강진혁 부회장은 KH그룹의 비자금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정치 로비를 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법률적 위험을 제 딸의 아버지에게 전가하려 했습니다. 제 딸은 단순히 상속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 모든 부패와 권력 다툼의 잠재적인 피해자입니다. 저는 이 모든 부정을 폭로함으로써 제 딸에게 안전한 미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후 서희 변호사는 강진혁의 비자금 유용 및 불법 정치 후원 내역을 담은 결정적인 재정 문서를 제출했다. 이 문서는 서윤이 태무의 내부 시스템에서 찾아낸 것이었고 강진혁의 재정적 꼬리표와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증거가 제시되자 강진혁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완전히 무너졌고 강진혁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강진혁의 모든 오만함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그는 자신이 서윤이라는 뛰어난 전략가를 과소평가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태무의 옛 연인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서윤은 그들의 싸움을 자신의 전문 분야인 위기 관리와 법률 공격으로 끌어들여 그를 파멸시켰다. 법정은 더 이상 양육권 소송을 논할 수 없었고 강진혁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로 휩싸였다. 강태무는 서윤의 승리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법정에서 그녀가 보여준 지혜와 용기, 그리고 아이를 향한 헌신의 깊은 경외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지만 대신 그를 이용해 공동의 적을 파괴했다. 그녀의 공정함과 윤리적 강직함은 그의 오만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6년 전 이 여인을 얼마나 잃고 싶지 않았어야 했는지 비로소 완전히 깨달았다.
재판장은 잠정적으로 소송을 중단하고 제출된 증거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요청하는 명령을 내렸다. 법정은 혼란 속에서 마무리되었고 강진혁은 경호원들의 호의 속에 굴욕적으로 퇴장해야 했다. 그는 법정에서 서윤에게 복수심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지만 서윤은 단호하게 그 시선을 외면했다. 법정을 나서는 길, 태무는 서윤에게 다가섰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 멈칫했다. 서윤, 네가 이겼어. 강진혁은 끝났고 한별이는 안전해. 내 덕분이야.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함께 싸웠기에 가능했습니다. 강 회장님. 하지만 아직 소송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시작된 이 소송을 완전히 끝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기업을 강진혁의 잔재로부터 깨끗하게 정화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이 딸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안전입니다. 태무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승자였고 그녀의 요구는 정당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된 시작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했다. 알았어. 내일 아침 나는 양육권 소송을 공식적으로 철회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네가 강제적으로 내 곁에 돌아오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너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들의 싸움은 법정에서 끝났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서유는 승리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태무를 향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보여준 아버지로서의 헌신과 전략적 협력자로서의 신뢰는 6년 전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히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그녀의 독립성과 가치를 태무에게 완전히 인정받았다는 의미였다. 다음 날 아침 강태무는 공식적으로 한서윤에 대한 양육권 소송을 철회했다. 이 소송 철회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었다. 이는 강태무가 한서윤의 독립적인 결정과 권위를 완전히 인정했음을 세상에 공표하는 행위였다. KH그룹의 내부에서는 이 소송이 강진혁 부회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이 알려졌고 태무의 리더십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 그는 뼈아픈 실수를 통해 더욱 성숙해진 총재로 거듭났다. 강진혁 부회장과 그의 측근들은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받기 시작했고 KH그룹은 서윤의 도움을 받아 모든 불법적인 유산을 청산하는 대대적인 정화 작업을 시작했다. 태무는 서윤의 윤리적 기준과 전략적 통찰력이 자신의 기업을 진정으로 구원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권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과 기업을 재건하는 겸손한 리더였다. 며칠 후 서윤은 태무의 안전가옥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한별은 이미 학교로 돌아갔고 일상생활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었다. 서윤은 태무와 단둘이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 위해 거실에 앉았다. 이 대화는 그들의 미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었다. 강 회장님, 이제 모든 위협은 제거되었습니다. 제 딸은 안전해졌고 당신의 기업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서윤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태무와의 협력 기간 동안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하려 애썼다. 우리의 협력 계약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제 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태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다. 알고 있어, 서윤. 너의 독립적인 결정은 존중한다. 나는 다시는 너를 강제하지 않을 것이다. 소송을 건 것은 나의 가장 큰 실수였고 너에게 상처를 주고 딸을 위험에 빠뜨린 것을 진심으로 후회한다. 나는 너에게 사과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지난 6년 동안의 오해를 풀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는 서윤에게 다가섰다. 그는 그녀를 만지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너를 되찾으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네가 필요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어. 하지만 이제 나는 네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 너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서윤의 가슴이 미묘하게 떨렸다. 그녀는 태무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6년 동안 그녀를 압박했던 그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그녀의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남자가 그곳에 있었다. 당신이 변한 것을 저도 느낍니다, 강 회장님. 하지만 6년 전의 상처는 깊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그 누구의 소유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한별이에게도 저는 독립적인 엄마로 남고 싶습니다. 태무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슬펐지만 수긍하는 빛을 담고 있었다. 좋아. 나는 내 결정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한별이의 아빠로서 나는 여전히 너희 모녀의 삶에 책임감을 느낀다. 나는 내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을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고 싶어. 서유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새로운 계약이라니요? 우리는 법정에서 양육권을 다투는 대신 협력 관계를 맺자. 태무가 제안했다. 공동 양육의 형태를 취하겠지만 주 양육권은 너에게 영원히 귀속된다. 나는 한별이의 재정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지만 모든 결정은 네가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신 나는 한별이에게 언제든 아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싶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나는 너와 친구로서, 협력자로서, 그리고 한별이의 부모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더 이상 사랑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은 너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것은 서윤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공정하고 존중하는 제안이었다. 그는 그녀의 독립성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존중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이것이야말로 6년 전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없었던 진정한 평등이었다. 서유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태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 저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윤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이전의 냉정함은 사라지고 온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당신과의 관계는 오로지 한별이의 부모로서 그리고 전략적 협력자로서만 유지될 것입니다. 사적인 감정은 배제해 주십시오. 태무는 그녀의 조건에 동의했다. 충분해. 너의 삶에 다시 발을 들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감사해. 며칠 후 서윤과 태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협의 이혼 및 공동 양육 계약에 서명했다. 이 계약은 법정에서 치러진 모든 전쟁의 결과였고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성숙한 단계로 진입했음을 상징했다. 양육권은 서윤에게 있었고 태무는 아이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되 그녀의 독립적인 결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시간이 흘렀다. 강태무는 자신의 기업을 성공적으로 개혁했고 서윤은 위기관리 전문가로서 더욱 확고한 명성을 쌓았다. 그들은 주말마다 한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보다는 깊은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되었다. 한별이는 두 부모의 안정적이고 사랑 가득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했다. 어느 날 저녁, 태무는 서윤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그녀의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전략적 조언을 구하러 온 것이었다. 그들은 함께 보고서를 검토했고 토론은 격렬했지만 전문적이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토론 끝에 태무는 서윤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너는 여전히 나에게 가장 완벽한 파트너야, 서윤. 태무가 조용히 말했다. 비즈니스에서든 한별이를 키우는 일에서든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KH그룹도 딸도 모두 잃었을 거야. 서윤은 차를 마시며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제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강 회장님, 당신은 이제 당신이 가진 힘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는 6년의 고통과 갈등,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공존했다. 태무는 서윤을 사랑했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돌아오고 싶을 때 스스로의 의지로 돌아오기를 기다릴 만큼 성숙해졌다. 결국 태무는 자신의 옛 연인을 되찾기 위해 양육권 소송이라는 가장 오만하고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에게 돌아왔다. 그는 소송에서 패배함으로써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배웠고 비로소 그녀를 진정한 파트너로 얻게 되었다. 그는 그녀를 소유하려 했지만 대신 그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기반 위에서 그들의 미래는 한별이라는 존재와 함께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통제와 오만 대신 존중과 희생의 가치를 깨닫는 것으로 완전하고 의미 있는 결말을 맺었다.